새벽 4시 반. 서울 강북구의 한적한 골목길은 아직 짙은 어둠과 차가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고, 밤새 내린 이슬인지 늦가을의 서리인지 모를 습기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 고요했다. 이 깊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박서연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가 삐걱거리며 굴러가는 소리뿐이었다. 올해로 69. 서연은 지난 40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골목길을 걸었다.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작은 떡볶이 가게. 따뜻한 모퉁이로 향하는 길이었다. 가게 이름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그다지 따뜻하지 못했다.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 있는 딸은 결혼해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다. 오늘따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뼈를 내는 듯했다. 서연은 낡은 스웨터에 옷깃을 여미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하얗게 부서져 가로등 불빛 아래 흩어졌다. 밤새 쑤셔대는 무릎과 허리는 이제 그녀의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40년 동안 서서 떡볶이를 만들고, 무거운 재료 상자를 나르고, 허리를 굽혀 가게를 청소한 세월의 훈장이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쉼은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었다.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녀의 삶도 멈출 것만 같았다. 가게 앞에 다다르자 서연은 익숙하게 허리를 굽혀 셔터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철컥 하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셔터를 위로 밀어 올리자 드르륵 하는 요란한 소음이 고요한 골목을 울렸다. 그 소음은 그녀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셔터를 반쯤 올렸을 때 그녀의 눈에 가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갔나 싶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다. 그것은 동물의 형상이었다. 웬게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셔터를 마저 올렸다. 가게 앞을 밝히는 작은 간판등 불빛 아래 그 형체의 정체가 드러났다. 하얀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였다. 진돗개 믹스인 듯 보이는 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하얀 털은 온갖 오물로 뒤덮여 회색빛을 띠었고, 곳곳에 털이 뭉치거나 빠져 분홍색 속살이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녀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동물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치여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평소 같았으면 귀찮다는 생각에 손을 휘휘 저어 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 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두 눈이 서연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듯한 눈빛.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20살의 이 골목으로 시집와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의 모습이, 무심한 남편의 술주정을 견뎌내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젊은 날의 자신이 그 개의 눈 속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어쩌다 이 꼴이 됐누.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자 개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파묻으며 작은 몸을 더욱 웅크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마치 매를 맞기 직전의 아이처럼 보여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가게의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불을 켜고 가장 먼저 육수통에 물을 받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문 밖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육수를 불 위에 올려놓고 나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개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제 팔고 남은 어묵 몇 개를 꺼내 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어묵이었지만 굶주린 녀석에게는 진수성찬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어묵을 담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녀석은 다시 몸을 긴장시켰다. 그녀는 개의 몇 걸음 앞에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먹어라! 무심한 척 한마디 던지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와 어묵 접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많이 당해본 눈치였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 안 해친다. 어서 먹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기 때문일까? 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저는 듯 한쪽 뒷다리를 살짝 끌었다. 녀석은 천천히 접시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어묵을 먹기 시작했다. 씹을 새도 없이 꿀꺽 삼키는 모습이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짐작이 갔다. 순식간에 접시를 비운 개는 혀로 접시를 핥고 또 핥았다. 그러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다시 서연을 바라봤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개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두 번 흔들렸다. 그 작은 움직임에 서연에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시부모님, 남편, 자식, 시동생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희생에 대해 이처럼 순수한 고마움을 표현해 준 적은 없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부족하다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개의 작은 꼬리짓 하나가 지난 40년의 세월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았다. 서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떡을 물에 불리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신경은 온통 문 밖에 쏠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힐끗 보니 개는 접시를 비운 그 자리에 다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떠나지 않은 것이다. 와야 안 가고 저러고 있나. 귀찮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 굳이 사람의 온기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벽의 고독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조금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매일 지겹게 느껴지던 떡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매캐하게 느껴지던 고추장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이었지만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아주 미세한 색깔이 더씹혀진 듯한 기분이었다. 일을 하는 틈틈이 그녀는 문 밖을 살폈다.
걔는 잠이라도 든 건지 아니면 추위에 지친 건지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이 그때 문득 서연은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평생 운 같은 건 믿지 않고 살아왔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행운이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왕이면 행운이면 좋지. 그녀는 어묵 국물을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웅크리고 있던 개는 그녀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국물 그릇을 녀석 앞에 놓아주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추운데 이것도 마셔라. 개는 다시 허겁지겁 국물을 핥아 마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에 들어가는지 녀석의 몸에서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서연은 결심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 녀석을 내쫓지 않으리라고. 어쩌면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길고 외로운 터널의 끝에서 비춰오는 희미한 빛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해가 뜨고 골목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걔는 여전히 가게 앞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제자리였다는 듯 낯선 행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서연의 가게 앞을 지켰다. 그리고 서연은 그 끈질긴 존재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40년 고독한 성체에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따뜻한 모퉁이는 서서히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맞은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섰다. 박서연은 쉴 틈 없이 떡볶이를 젓고 어묵을 꼬치에 꿰고 튀김을 튀겨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가게 밖으로 향했다. 행운이는 아침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가게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볕이 잘 드는 담벼락 아래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짖지도 음식을 구걸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가게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이구, 할머니 오늘은 가게 앞에 경호원도 다 두셨네. 걸쭉한 목소리와 함께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단골 손님 김 씨였다. 그는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거의 매일 아침 이곳에 들러 어묵 몇 꼬치로 허기를 달래곤 했다. 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가게의 활력소이기도 했다. 서연은 김 씨를 향해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였다. 경호원은 무슨 어디서 굴러먹던 개인지 아침부터 와서 떠나질 않네. 김 씨는 넉살 좋게 웃으며 어묵 국물을 한 컵 가득 따랐다. 에이, 그래도 생긴 게 제법 똘똘해 보이는데요. 저런 개가 복을 물어다 준다는 옛말도 있잖수. 할머니한테 좋은 일 생기려나 봅니다. 복이라니. 서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인생 사전에 복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20살에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억척같이 일했고 남는 것은 굽은 허리와 성할 날 없는 손목뿐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복을 더 바랄까. 김 씨도 참 별소릴 다 하네. 저놈 때문에 손님 떨어질까 걱정이구만. 말은 그렇게 툭 쏘아 붙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흔들렸다. 김 씨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복을 물어다 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일까. 그녀는 김 씨에게 떡볶이 1인분을 내어주면서 무심한 척 물었다. 저게 많이 굶은 것 같던데 걔들은 뭘 줘야 잘 먹나? 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쳐다봤다.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씩 웃었다. 할머니, 벌써 정들었구만. 걔는 뭐 사람이 먹다 남은 거 줘도 잘 먹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료가 좋지. 근처 슈퍼에 가면 싸게 파는 거 있을 거유. 서연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정은 무슨 불쌍해서 그러지.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그녀는 정말로 동네 작은 슈퍼에 다녀왔다.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게 사료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작은 포대의 사료와 낡은 플라스틱 그릇 하나를 사들고 나왔다. 가게로 돌아오자 행운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료 봉지를 뜯어 그릇에 부어주었다. 고소한 사료 냄새가 퍼지자 행운이는 코를 킁킁거렸다. 어제 아침에 어묵만큼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맛있게 사료를 먹었다. 그때부터 행운이의 존재는 서연의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행운이의 밥그릇부터 챙겼다. 깨끗한 물을 갈아주고 사료를 부어주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하루 일과가 되었다. 행운이는 보답이라도 하듯 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처음 며칠간 서연은 행운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밥 주는 사람, 잠자리 근처를 맴도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행운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오늘따라 허리가 더 쑤시네. 비가 오려나 보다. 저기 저 진상 손님 또 와서 잔소리네.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오늘은 장사가 영 시원찮구나. 너 밥값도 못 벌겠다. 이놈아.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운이는 그녀가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돌려 빤히 쳐다보거나 꼬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그 작은 반응이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녀의 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 소음은 텅 빈 공간의 적막함만 더 크게 만들 뿐이었다. 딸과의 전화 통화는 늘 비슷했다. 잘 지내냐는 안부, 건강 조심하라는 당부, 그리고 서둘러 끊는 마지막 인사. 그녀는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힘들다는 말은 나약함의 증거 같았고 외롭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그런데 행운이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녀석은 그녀의 말을 판단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봐줄 뿐이었다. 서연은 행운이에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질었던 시어머니 이야기, 술만 마시면 딴 사람이 되던 남편 이야기, 속 썩이던 시동생들 이야기까지. 말을 하다 보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행운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녀석을 돌아봤다. 나는 집에 가야 해. 넌 내 갈 길 가거라.
그녀가 손을 휘휘 저었지만 행운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의 마음이 약해졌다. 이 캄캄한 밤에 앙상하게 마른 녀석을 이 차가운 골목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결국 그녀는 행운이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10년째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행운이가 꼬리를 치며 집 안으로 쏙 들어갔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마치 제 집인 양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안에서 다른 생명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바닥에 깔아준 낡은 담요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행운이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더 이상 이 텅 빈 집에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연은 순간 여기가 어딘가 싶었다. 자신의 발치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행운이가 그녀의 이불 끝에 몸을 말고 자고 있었다. 그녀가 뒤척이자 행운이가 눈을 떴다. 그리고는 마치 아침 인사라도 하듯 그녀의 손을 혀로 핥았다. 간지럽고 축축한 감촉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오랜만에 터져 나온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그날부터 행운이는 따뜻한 모퉁이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서연은 가게 한쪽에 행운이가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개가 가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싫어할까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행운이는 놀라울 정도로 얌전하고 똑똑했다. 손님이 들어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방었지만 절대 다가가서 귀찮게 굴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엎드려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사람들은 금세 행운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떤 손님은 올 때마다 간식을 챙겨다 주었고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건지 행운이를 보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할머니, 이 녀석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행운이, 복 많이 가져다 주라고.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복이라는 단어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단어가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 씨의 말처럼 행운이는 정말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무엇보다 서연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다. 행운이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쑤시던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신기하게 조금은 덜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일 터였다. 작은 개 한 마리가 가져온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다. 40년간 잿빛이었던 서연의 세상이 행운이라는 작은 별 하나로 인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다. 행운이가 따뜻한 모퉁이의 정식 식구가 된 이후 가게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이곳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이 잠시 들러 떡볶이 한 접시를 비우고 훌쩍 떠나는 무미건조한 공간에 불과했다. 손님과 주인 사이에는 돈과 음식을 주고받는 최소한의 대화만이 오갔다. 박서연 자신도 그런 관계를 편하게 여겼다. 깊은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운이는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세계와 세상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았다. 손님들은 이제 가게에 들어서며
서연에게 인사를 건네기 전에 행운이부터 찾았다. 할머니, 우리 행운이 잘 있었어요. 어이구. 며칠 사이에 털에 윤기가 흐르네. 할머니가 잘 먹이시나 보다. 행운아, 이 아저씨 왔다. 아이들은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줄을 섰고 어른들은 행운이의 재롱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손님들과 행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그녀에게는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가 따뜻한 모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끊긴 한가한 시간에 서연은 행운이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온갖 오물로 뭉쳐있던 털은 이제 제법 하얗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낡은 빗을 들고 조심스럽게 행운이의 등을 빗어내렸다. 행운이는 기분이 좋은지 가만히 엎드려 그녀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간지렸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갓 시집왔을 때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던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이 가게는 원래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괄괄하고 억척스러웠던 시어머니는 갓 20살을 넘긴 어린 며느리를 혹독하게 부렸다. 게으른 년, 미련한 것이라는 폭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떡 반죽이 질다고 타박하고 국물 맛이 변했다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꾸지람 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고통에 무심했다. 그는 가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계집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낮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밤에는 술에 취해 들어와 잠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서연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회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괄괄하셔도 속은 깊은 분이라며 도리어 아내를 나무랐다. 그에게 아내는 어머니의 성화를 받아주는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남편 밑으로는 시동생이 셋이나 더 있었다. 그들의 뒷바라지 역시 온전히 서연의 몫이었다. 교복을 다리고 도시락을 싸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특히 막내 시동생은 성정이 거칠어 형수인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고 형수는 우리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때마다 서연은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숨 막히는 현실을 견뎌낼 뿐이었다. 서연은 빗질을 멈췄다.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었다. 행운이가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걱정하는 듯한 깊은 눈망울이었다. 괜찮다. 괜찮아. 서연은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위로였다. 그녀는 다시 빗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과거의 편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게를 온전히 떠맡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잠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가게에서 번 돈은 고스란히 그의 술값과 노름빚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서연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떡볶이를 만들어 팔아야 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아이가 놀라 울 때면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다. 아이는 자라 제 갈 길을 갔고 남편은 강영화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 허무함이 더 컸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가 벗겨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왔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았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다. 달라지는 것은 주름이 늘어나는 얼굴과 통증이 심해지는 몸뚱어리뿐이었다. 특히 굳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손목과 무릎이 끊어질 듯 쑤셔왔다. 오늘도 그랬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습기가 차오르자 그녀의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 떡볶이 판을 뒤적이다가 순간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국자를 놓쳤다. 쨍그란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간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 이 지긋지긋한 통증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가게 구석에 엎드려 졸고 있던 행운이가 벌떡 일어났다. 녀석은 국자가 떨어진 소리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행운이는 곧장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세욱 비볐다. 마치 주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놀라 행운이를 내려다봤다. 녀석은 그녀의 아픈 손목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아픈 손을 혀로 핥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아픈 손목을 감쌌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손목의 통증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위로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 부린다며 타박했고 남편은 병원 갈 돈 없다며 외면했다. 다 큰 딸은 제 살기 바빠 엄마의 아픔을 깊이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 아팠고 혼자 삭혔다. 그런데 지금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행운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행운아.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행운이는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행운이를 끌어안았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시린 가슴을 채워주었다. 40년간 켜켜이 쌓여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렸던 그녀의 마음이 행운이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행운이는 서연의 아픔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하면 어느새 다가와 등 뒤에 기대앉아 따뜻한 천으로 등을 데워주었고 무릎이 쑤시는 날에는 조용히 무릎에 턱을 괴고 곁을 지켰다. 마치 숙련된 간호사처럼. 녀석은 그녀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픔이 두렵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행운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작은 천사. 그녀의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내려온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보이지 않는 깊은 유대감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지난밤 쏟아진 비로 세상의 먼지가 모두 씻겨나간 듯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박서연은 여느 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행운이의 숨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녀에게 소중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행운이가 깨지 않도록 살며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손끝에 기분 좋게 와닿았다. 그날 아침 가게로 향하는 서연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어제 행운이가 보여준 따뜻한 위로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행운이를 더 이상 길에서 떠도는 게 우연히 곁을 맴도는 존재로 둘 수 없었다. 녀석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가게에 도착한 서연은 청소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가게 한 구석, 낡은 상자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던 작은 공간을 치우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묵은 상자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다.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에 그녀는 두꺼운 담요를 여러 겹 깔아 푹신한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 사두었던 새 플라스틱 그릇에 깨끗한 물과 사료를 가득 담아 옆에 놓아주었다. 행운님만의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나 비좁은 현관이 아닌 따뜻하고 안전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일을 마치고 가게의 문을 열자 행운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녀석은 새로 생긴 자신의 공간을 발견하고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더니 이내 푹신한 담요 위로 올라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거기가 내 집이야. 행운아. 그녀의 말에 행운이가 고개를 들어 꼬리를 살랑거렸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작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가게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개를 보고 몇몇 손님들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니, 할머니, 음식 파는 가게에 개를 들여놓으면 어떡해요, 비위생적이게.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린 것은 동네에서 깔끔 떨기로 유난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뾰족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행운이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김 씨의 말처럼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예전에 그녀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행운이를 밖으로 내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박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여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는 매일 목욕시켜서 저보다 더 깨끗하고 예방접종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기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니 음식에 해가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여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냥 개가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가게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게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에게 나가도 좋다고 말하는 주인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손님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 자신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놀랐다. 평생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에 맞서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단골 손님 김 씨였다.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말씀이 맞지. 이놈만큼 얌전하고 똑똑한 개가 어디 있다고 나는. 우리 행운이 보면서 먹는 떡볶이가 더 꿀맛이더라 할머니. 여기 떡볶이 1인분 추가요. 김 씨의 말에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행운이가 얼마나 순한데요. 우리 애는 여기 떡볶이보다 행운이 보러 오자고 졸라요. 저렇게 구석에 얌전히 깃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유난스럽기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불만을 제기했던 여성은 얼굴을 붉히며 다시는 이 가게에 오나 봐라 하고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다. 서연은 잠시 마음이 쓰렸지만 이내 자신을 지지해주는 손님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건은 오히려 따뜻한 모퉁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행운이의 존재를 불편해하던 몇몇 손님은 발길을 끊었지만 그 빈자리는 행운이를 사랑하는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지고도 남았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아이들은 행운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작은 손으로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행운이는 그런 아이들의 서툰 손길을 귀찮아하지 않고 얌전하게 받아주었다. 덩치가 큰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조차도 행운이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 녀석의 온순하고 선한 눈빛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는 듯했다. 가게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운이를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다. 삭막했던 공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떡볶이를 만들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시간. 서연은 가게를 정리하며 행운이에게 다가갔다. 행운이는 하루 종일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행운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든 녀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처음 만났을 때의 앙상하고 더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이 제법 통통하게 올랐고 하얀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다.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내 덕분이다 행운아.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가 와서 내 인생이 조금은 살만해진 것 같아. 그녀는 행운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사실은 행운이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으로부터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녀석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매일매일 일깨워주고 있었다. 가게 정리를 마친 서연은 행운이 옆에 가만히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음미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가게가,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따뜻하다고 느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지만 따뜻한 모퉁이 안에는 작지만 환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등불은 바로 행운이라는 이름의 작고 하얀 개였다. 김 씨의 농담 섞인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행운이가 따뜻한 모퉁이의 정식 식구가 된 이후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과 단골 손님들이 행운이를 보러 오는 정도였지만 친절한 할머니와 똑똑한 개가 있는 떡볶이집이라는 입소문이 SNS와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일부러 먼 동네에서 차를 몰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다. 주말 오후가 되면 가게 앞은 행운이를 보러 온 아이들로 북적였고 평일 저녁에는 퇴근길에 들러 떡볶이와 함께 행운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박서연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료가 다 떨어져 일찍 가게 문을 닫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쉴 틈 없이 바빠져 몸은 고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가게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녀를 더 행복하게 했다. 행운이가 정말 복덩이는 복덩이네.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운이는 마치 칭찬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행운이가 가져온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서연의 건강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였다. 지긋지긋했던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이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녀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던 뻣뻣함이 줄었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도 전보다 힘이 덜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장사가 잘 되니 아픈 것도 있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아마도 행운이와 함께하면서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게 되고 웃는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일 터였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깊은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행운이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서연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챙겨 먹던 관절염 약을 먹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다. 시간은 흘러 오후 3시가 되었다. 한바탕 손님들이 휩쓸고 간 가게를 정리하던 서연은 갑자기 무릎에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다. 아차, 약 먹는 걸 잊었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아둔 자신의 작은 약 파우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던 행운이가 벌떡 일어났다. 녀석은 곧장 서연에게 달려오는가 싶더니 그녀를 지나쳐 약 파우치가 놓인 선반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 행운이는 앞발을 들어 선반을 짚고는 입으로 약 파우치를 정확히 물어서 꺼내온 것이다. 세상에,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행운이는 약 파우치를 입에 문 채 그녀의 발치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어서 약을 먹으라는 듯 고개를 들어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네가 이걸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걔가 주인이 약 먹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물어다 줄 수 있단 말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이 약을 먹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 왔던 것일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행운이는 서연에 충실한 약사가 되었다. 서연이 약 먹는 것을 잊고 있으면 녀석은 어김없이 약 파우치를 물어다 주었다. 그 정확함은 알람 시계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다. 덕분에 서연은 단 하루도 약을 거르는 일이 없게 되었다. 행운이의 기적 같은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녀석은 서연의 충직한 간호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이기도 했다.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다. 가게 마감을 거의 마칠 무렵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모 여기 떡볶이 1인분하고 소주 한 병 줘봐. 남자는 의자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마감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남자의 험악한 인상과 시뻘겋게 충혈된 눈을 보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시비가 붙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떡볶이판에 불을 켰다. 남자는 떡볶이가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을 내뱉었다. 서연은 못 들은 척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남자의 시선이 가게 구석에 엎드려 있는 행운이에게 향했다. 어허, 가게에 개새끼를 키우네. 이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행운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시비를 걸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님, 그 아이는 조용히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이 쓰이잖아. 복날도 지났는데. 저거 한 마리 잡으면 딱이겠네. 허허허. 남자가 추잡한 농담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행운이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행운이가 벌떡 일어섰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녀석은 네 다리를 굳건히 버티고 서서 목의 털을 곤두수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크르르릉.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위협적인 소리였다. 행운이는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일촉즉발의 기세였다. 술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남자도 야생의 위협 앞에서 순간 움찔했다. 뭐야, 이 개새끼가.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발길질을 하려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행운이는 땅을 박차고 튀어나갈 것처럼 자세를 낮췄다. 남자와 서연의 사이를 가로막고 선 모습은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충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손님 그만하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남자도 겁을 먹은 듯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뒷걸음질 쳤다. 재수없는 가게네 다시는 오나 봐라. 남자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남자가 사라지자 행운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계를 풀고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행운이의 용맹한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기 때문이다. 평생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그녀였다. 언제나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때로는 지키는 것조차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서연은 행운이를 끌어안았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터져나오는 울음 때문에 제대로 말을 이을 수 없었다. 행운이는 단순한 복덩이가 아니었다. 의사였고 약사였고 간호사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경호원이었다. 행운이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행운이와 함께하는 날들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작은 기적들은 일상이 되었고 박서연의 얼굴에서는 고단함의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행운이의 하얀 털처럼 밝고 녀석의 천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혹은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삶이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 오후였다. 점심시간에 분주함이 지나가고 가게 안에는 나른한 평화가 감돌았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행운이는 늘 그렇듯 제자리에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한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쾅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육중한 체구에 검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업복인지 일상복인지 모를 낡고 더러운 옷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역한 짐승의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 탐욕스럽게 가게 안을 훑었다. 그 험악한 인상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가게 안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돌아보았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남자는 그녀의 질문은 무시한 채 시선이 가게 구석에 닿자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곳에는 졸고 있던 행운이가 있었다. 낯선 이의 등장에 잠이 깬 행운이는 고개를 들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찾았다, 이 개새끼. 남자의 입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안도인지 분노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행운이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남자를 알아본 순간 행운이의 온몸이 경직되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귀는 머리에 납작하게 붙었고 꼬리는 다리 사이로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 녀석의 입에서는 깽깽하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낯가림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생명체가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행운이는 뒷걸음질 치다 제풀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리고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필사적으로 서연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의 작은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행운이의 격렬한 떨림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술 취한 손님 앞에서는 용맹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공포에 질려 이성조차 마비된 가엾은 작은 짐승일 뿐이었다. 당신 누구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남자는 그제야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행운이를 가리키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저 개의 주인이요. 할망구가 내 개를 훔쳐다 여기서 팔고 있었구만. 주인이라고요? 서연은 기가 막혔다. 이 아이 이름은 행운입니다. 내가 기르는 개예요. 행운이 웃기는 소리 저놈 이름은 백구야. 백구 내가 돈 주고 사와서 키우던 거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지저분한 바지 주머니를 뒤져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자, 여기 영수증도 있어. 똑똑히 보쇼.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가 내민 종이를 보았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간이 영수증이었다. 품목 백구 진돗개 믹스 한 마리 라고 적혀 있을 뿐 개의 특징이나 사진, 판매처 정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누가 봐도 조잡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이었다. 이게 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연의 지적에 남자는 버럭 화를 냈다. 증거 내가 주인이라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딱 봐도 하얀 개잖아.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남의 개를 자기 거라고 우기게. 그의 고함 소리에 행운이는 거의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서연의 다리를 긁어댔다. 제발 자신을 지켜달라는 무언의 절규였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신이 차올랐다. 이 남자는 행운이의 주인이 아니다. 아니, 설령 법적인 주인이 맞다 하더라도 절대 좋은 주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이다. 주인을 보고 이토록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개는 세상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학대의 증거였다. 그녀는 행운이를 자신의 등 뒤로 더 깊이 숨기며 남자와 행운이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행운이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다. 돌아가세요. 이 아이는 당신 개가 아닙니다. 뭐라고? 남자의 눈이 흉악하게 번들거렸다. 이 할망구가 보자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내 재산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쓴맛을 보고 싶어. 남자가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은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생각하자 초인적인 용기가 솟아났다. 정말 주인이라면 이 아이가 왜 당신을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당신.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서연의 날카로운 방역에 남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다. 그야. 오랫동안 못 봐서 어색해서 그러는 거지. 원래 좀 겁이 많은 놈이야. 설득력 없는 변명이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남자의 주장은 의심스러웠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감지한 남자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내 개를 훔쳐서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다들 똑똑히 봤지? 내가 오늘 그냥 가는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죄로 콩밥을 먹여줄 테니. 그리 알라고. 경찰, 절도죄, 콩밥.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서연에게는 하나하나가 공포스러운 단어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일이 커져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 남자가 가진 저 허술한 영수증 하나 때문에 행운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행운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준 유일한 온기였고 다시 살아가게 할 용기를 준 희망이었다. 행운이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의 터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절대로. 남자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으르렁거렸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지. 곱게 내 개를 돌려놓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어. 하지만 내일 내가 다시 왔을 때도 그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 인생 종치는 거야. 알았어. 그는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서연과 행운이를 번갈아 노려본 뒤 가게를 나갔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가게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과 그가 남기고 간 역한 냄새만이 감돌았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돌려 등 뒤에 숨어있던 행운이를 끌어안았다. 행운이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이 서연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 괜찮아. 행운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연은 행운이를 다독이며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시작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마동철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가게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떡볶이를 마저 먹는 것도 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행운이를 안고 있는 박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운이는 여전히 서연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가끔씩 발작처럼 몸을 경련했다.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 같았다. 침묵을 깬 것은 단골 손님 김씨였다. 그는 먹던 어묵 꼬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놈. 아주 질이 나쁜 인간 같은데.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나대고 있었고 다리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운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애써 담담한 척했다. 나는 괜찮아. 이 아이가 많이 놀라서. 누가 봐도 저놈은 거짓말쟁이에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온 손님으로. 그녀의 아이는 겁을 먹었는지 엄마의 옷자락 뒤에 숨어 있었다. 진짜 주인이라면 걔가 저렇게까지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거의 죽을 것처럼 겁을 먹던데요. 그녀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아요. 눈빛부터가 아주 흉악하더라고요. 행운이가 얼마나 순한데 저런 사람 밑에서 자랐을 리가 없어요. 할머니, 혹시 그놈이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가 다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아까 그놈이 협박하는 거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의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평생 이웃과 깊은 교류 없이 살아왔다. 가게는 그저 생계의 수단이었고 손님은 돈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모두가 행운이를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장사를 할 기운도 의욕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행운이는 서연의 발치에 바싹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집에 도착해서도 녀석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서연은 저녁밥도 거른 채 행운이를 끌어안고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겼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집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 속에서 마동철의 협박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내일 다시 왔을 때도 그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 인생종 치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연은 법을 잘 몰랐다. 그가 내민 허술한 영수증 한 장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경찰이 오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행운이를 빼앗긴다면 그 끔찍한 남자에게 다시 끌려가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행운이는 그 남자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행운이가 처음 가게 앞에 나타났던 날,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핥아주던 순간 아픈 자신을 위로해주던 따뜻한 천. 술 취한 손님 앞에서 용감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늠름한 모습. 행운이는 그녀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심장이었다. 이제 와서 그 심장을 다시 떼어낼 수는 없었다. 싸워야 한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평생 당하고만 살았잖아.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언제나 네 잘못이 아니어도 그저 고개 숙이고 참기만 했잖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행운이를 내려다보았다. 행운이는 지쳤는지 어느새 색색거리며 잠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잠꼬대처럼 가끔씩 몸을 움찔거리며 낑낑거렸다. 끔찍한 기억이 꿈속에서도 녀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다. 저렇게 여리고 상처받은 아이를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런 비정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고 부당함에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법적인 조언, 현실적인 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먼저 눌러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부산에 사는 딸, 지현의 번호였다. 그녀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다. 그래서 언제나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잘 지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밝고 명랑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서연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지현아. 서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엄마가 네 도움이 필요하다. 평생 단 한 번도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과 무게를 딸 지현은 즉시 알아차렸다. 무언가 아주 큰일이 벌어졌음을.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기나긴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함께 싸워줄 원군을 얻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내일 어떤 시련이 닥치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밤새 박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행운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뜬 눈으로 새벽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평생 순응하며 살아온 늙은 여인의 내면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강인한 투사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 해가 희미하게 창문을 밝힐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행운이가 놀라 짖기 시작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밤새 부산에서 쉬지 않고 차를 몰아 헬쑥해진 얼굴의 딸
지현이 서 있었다. 엄마! 지현은 엄마의 지친 얼굴과 그 품에 안겨 불안하게 떨고 있는 행운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엄마를 와라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 내가 왔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밤새 굳건했던 서연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들였다. 지현은 들어오자마자 행운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행운이도 지현에게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서연은 밤새 있었던 일을 딸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마동철이라는 남자의 횡포, 행운이의 끔찍한 반응, 그리고 자신의 결심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현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런 인간 말종이 엄마, 걱정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놨어.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도 바로 연락할 거야. 법이 그딴 쓰레기 편을 들어줄 리가 없어. 딸의 단호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에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역시 혼자가 아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마동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마동철은 경찰을 등에 업었다는 생각에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경찰관 양반, 보쇼, 이 할망구가 내 개를 훔쳐가고도 이렇게 버티고 있소? 젊은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마동철 씨가 개 주인이 맞다고 신고를 하셔서요. 이 영수증도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일단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시고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기계적인 답변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법은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것인가? 저 허술한 종이 한 장이 행운이가 겪었을 고통과 자신과의 깊은 유대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마동철은 의기양양하게 행운이에게 다가가 목줄을 채우려 했다. 자, 백구야, 이제 집으로 가자. 그 순간 행운이는 다시 어제와 같은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다.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등 뒤로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 지켜보던 경찰관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행운이를 막아서며 마동철과 경찰관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절대 못 데려갑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내 것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의 한을 토해내듯 절절했다. 20살에 시집와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고 남편을 위해 살았고 자식과 시동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 본 적도 없어요. 이 작은 가게도 내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먼 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현은 입술을 깨물며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가게 밖에는 어느새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 씨와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걱정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거니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품 안에서 떨고 있는 행운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무한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가, 행운이가 나에게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떠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의무감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내 가족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남은 내 희망마저 빼앗아 가시겠다는 겁니까? 서연의 절규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을 걸고 외치는 처절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외침에 가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젊은 경찰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마동철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현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저희는 이 소유권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남자가 내민 영수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불분명하며 오히려 저에게는 저 남자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강력한 증거, 바로 저 아이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저는 지금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도 구조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증언해 줄 동네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지현의 단호한 태도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었다.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가게 밖에 모여있던 김 씨가 안으로 들어오며 외쳤다. 맞습니다. 경찰관 양반 내가 증인이요. 저 개가 처음 왔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다리를 절고 있었소. 우리 사장님이 정성으로 돌봐서 저렇게 건강해진 거라고 그런데 진짜 주인이라는 놈을 보고 저렇게 기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놈이 개를 때리고 굶긴 게 분명하오. 김 씨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앞다투어 증언을 보탰다. 상황은 완전히 서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마동철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저건 내 개야.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마동철을 제지하며 말했다. 마동철 씨, 잠시 진정하십시오. 상황을 보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주장과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개의 상태를 볼 때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강제로 개를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양측 모두 경찰서에 와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그 전까지 개는 현 소유주인 할머니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판결은 서연에게 내려진 작은 승리였다. 마동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요. 라며 욕설을 퍼붓고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가 사라지자 가게 안의 모든 긴장이 풀렸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현과 김 씨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행운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가장 큰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지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경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딸과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 행운이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따뜻한 모퉁이는 한동안 술렁였다. 박서연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던 이웃들은 마동철의 악행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연은 자신을 위해 발 뻗고 나서주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현은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한쪽에서는 변호사 친구와 통화하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캬라에 이메일과 전화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 그녀는 마동철의 인상착에 그가 제시한 허술한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행운이의 극심한 공포 반응과 발견 당시에 처참했던 상태를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행운이의 반응에 대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는 전형적인 학대 피해 동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즉시 이 사건에 개입하여 경찰과 협력하고 마동철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어제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 중 한 명인 젊은 택배 기사가 조심스럽게 지현에게 다가왔다. 저기,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배송 업무 때문에 서울 외곽이랑 의정부 쪽을 자주 다니는데요. 아까 그 남자, 마동철이라는 사람, 낯이 익습니다. 의정부 외곽에 있는 한 외진 창고 근처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택배 기사는 잠시 머리를 긁적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 창고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요. 밤낮으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근처만 가도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불법 개농장 아니냐고 수군거리는데 워낙 주인이 험악하고 동네가 외져서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말에 지현과 서연은 눈을 번쩍 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행운이가 발견되었을 때의 끔찍한 상태, 마동철의 폭력적인 태도, 그리고 행운이의 공포 반응. 이 모든 것이 불법 개농장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었다. 행운이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것이었다. 지현은 즉시 이 새로운 정보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결정적인 제보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택배 기사가 지목한 의정부의 창고로 즉시 출동했다. 그곳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녹슨 철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와 배설물 악취가 숨을 막히게 했다. 낡고 비좁은 뜬장 바닥이 철망으로 된 뜬 사육장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다. 털은 뭉치고 피부병에 걸려 있었으며 대부분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물그릇은 텅 비어 있거나 녹조가 껴 있었고 사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듯했다. 개들은 구조대를 보자 공포에 질려 지저대거나 혹은 짖을 기력조차 없는지 구석에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에 베테랑 활동가들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마동철은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정당한 사육업자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의 끔찍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날 오후 서연의 가게로 동물보호단체 활동객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서연 어르신, 저희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입니다. 방금 마동철의 불법 개농장을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36마리의 아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활동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어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행운이를 포기하셨다면 저희는 이 끔찍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구출된 다른 개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저 행운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작은 용기가 다른 생명들까지 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행운이를 끌어안았다. 행운이는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온한 얼굴로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고생했다. 우리 아가 이제 정말 괜찮아. 다시는 그런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서연은 행운이의 귀에 대고 몇 번이고 속삭였다. 행운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행운이의 작은 몸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상처 자국들의 의미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마동철의 불법 개농장. 소탕 소식은 지역신문과 뉴스를 통해 금세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감한 떡볶이 가게 할머니와 그녀가 지켜낸 게 행운이의 이야기가 있었다. 따뜻한 모퉁이는 순식간에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작은 영웅, 박서연 할머니를 응원하고 기적의 개 행운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가게는 연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서연의 손을 잡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손님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우리 행운이는 보통 개가 아니고 우리 사장님은 보통 할머니가 아니시라고. 서연은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당당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며칠 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구조된 개들의 사진과 함께 감사패를 들고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다.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용기 있는 행동은 갇혀있던 36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서연은 감사패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기쁨과 보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딸 지형과 꼬리를 흔들며 발치에 앉아 있는 행운이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 행운이, 이제 그 씨앗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까지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마동철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골목길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했다. 따뜻한 모퉁이 앞 작은 화단에는 박서연이 심어놓은 펜지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서연의 삶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나날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 자신에게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슬픈 눈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지긋지긋했던 관절염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삶의 기쁨과 보람이 통증을 이겨낼 힘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손님들의 시시콜콜한 농담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다. 자신을 억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 역시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날 이후 딸 지현은 주말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되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으며 모녀는 지난 수십 년간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현은 처음으로 엄마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연은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 어느 주말 오후 한가한 틈을 타 함께 차를 마시던 지현이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다 우리 행운이 덕분이지? 그리고 우리 딸 덕분이고. 모녀는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서먹했던 세월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사랑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자식들도 이전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을 보내왔다. 행운이가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준 것이다. 따뜻한 모퉁이는 이제 단순한 떡볶이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례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 가게 한쪽 벽면은 손님들이 보내온 편지와 행운이의 사진들로 가득 찼다.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유기견을 입양했다는 편지,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감사 편지들이 빼곡했다. 서연은 가게 계산대 옆에 작은 모금함을 하나 놓아두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써주세요 라고 적힌 모금함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들이 매일 차곡차곡 쌓였다. 그녀는 매달 이 돈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적을 이제는 세상에 되돌려주고 싶었다. 행운이는 가게의 명실상부한 마스코트였다. 정식으로 서연의 가족으로 입양 절차를 마친 행운이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이들은 행운이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했고 어떤 손님은 최고급 수제 간식을 만들어와 행운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행운이는 그 모든 관심과 사랑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한 듯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반겼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가게를 마감할 시간.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가게 안에는 서연과 행운이, 그리고 그날따라 일을 돕고 있던 지현, 세 식구만이 남아 있었다. 하루의 피곤함과 만족감이 기분 좋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서연은 가게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아프고도 아름다웠다. 행운이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턱을 괴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더없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참 신기한 일이다. 서연이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지현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다. 뭐가요, 엄마? 이 모든 일이 말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아무 희망 없는 늙은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잖니.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
그녀는 행운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행운이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에요. 행운이 인생도 엄마가 바꿔주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거죠. 지현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이것은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었다. 버려지고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일어선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녀는 가게의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모퉁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곳은 이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지치고 외로운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모퉁이가 되었다. 행운아. 서연이 불렀다. 행운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 행복에 겨워 미소 짓고 있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내게 와줘서 나를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녀의 속삭임에 행운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두려움은 없었다. 행운이가 곁에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한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골목에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따뜻한 모퉁이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평생 고단했던 할머니와 세상의 끝에서 그녀를 만난 기적 같은 개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박서연의 인생은 그렇게 가장 찬란한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다.